안녕하세요. 작품 속 주인공 목소리 홍남수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을 드립니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지나가는 행인일이라도 주시겠죠.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새로운 주인공의 목소리 홍남수입니다. 기존의 목소리에는 감정을 담을 수 없어서 새롭게 목소리를 변경하였습니다. 전편과 다른 목소리이지만 앞으로 더욱 감정이 많이 들어갈 주인공의 표현을 위함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8주 만이었다. 내 생애 첫 앨범, 내 모든 꿈이 담긴 결과물이 손에 들려 있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 드디어 지켰다. 그런데 왜였을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를 반기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지옥을 맛보았다. 내가 꿈을 쫓아 부산을 떠난 8주 동안 내 아내 은숙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남수 씨, 이건 진짜 명반입니다. 제가 보증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앨범 마스터링을 끝낸 녹음실에서 프로듀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허름한 국밥집에 마주 앉아 뜨거운 국물에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8주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프로듀서님 덕분입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아닙니다. 곡이 좋았어요. 남수 씨 목소리에는 사람 마음을 흔드는 뭔가가 있어요. 취기가 오르자 은숙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이 앨범만 성공하면 저희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아파할 일도 불안에 떨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막 작업 끝내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국밥집 소음 너머로 그녀의 가쁘고 불안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힘겹게 내뱉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내일 아침 첫 차로 바로 갈게. 보고 싶다, 자기야. 응, 조심히 와. 전화는 그렇게 툭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주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은숙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동네 슈퍼 앞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은숙이 좋아하던 과일이라도 좀 사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이구, 청각, 오랜만이네. 부산 갔다 왔어?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복숭아 제일 좋은 걸로 좀 주세요. 그럼 제일 달고 맛있는 놈으로 줘야지. 그나저나 그 잘생긴 동생분은 요새 안 보이네? 새댁이 혼자 있어서 걱정된다고 자주 들르더니만 과일도 한 아름씩 사다 주고 비싼 한우 세트까지 사다 주더라니까. 참 싹싹하고 좋은 총각이야. 동생이요? 응, 키 크고 아주 훤칠하게 생긴 총각. 동생 맞지?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 녀석이 좀 착하죠.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준혁이가 그렇게 자주 왔었나? 한우 세트까지 전화로는 가끔 들른다고만 했었는데 미세한 위화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모든 불안감을 애써 지웠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은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달려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돌려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왔어? 메마른 목소리, 웃음기 없는 얼굴. 저는 애써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지만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은숙의 가녀린 어깨를 보며 수만 가지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성공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나?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는 순간 은숙이 솟아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기야, 나야, 괜찮아? 미안. 그냥 놀라서.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상처를 건드린 듯한 공포에 질린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은숙이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싫어. 하지 마. 저리 가. 잠꼬대인가 싶어 어깨를 흔들어 깨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은숙이 고통스러운 듯 뒤척이며 이번에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왜 이렇게 빼세요? 형은 뭐 다 이해해 주실 텐데.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형님.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내 아내를 형수님이라 부를 사람.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던 내가 없는 동안 비싼 한우 세트까지 사들고 집을 드나들었다는 훤칠한 동생. 그리고 내 아내를 공포에 떨게 만든 그 남자.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잠꼬대는 제 아내가 악마에게 당하며 들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최준혁, 그놈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숙의 행동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제가 차린 김치찌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음식을 입에 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입맛이 없어? 그래도 아기 생각해서 한 숟갈이라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숙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입덧이라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숙이 잠든 사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그놈이 남긴 흔적이. 서랍을 열고 옷장 구석을 살피고 침대 밑까지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밑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번쩍이는 은색의 제법 묵직한 명품 라이터. 그날 저녁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은숙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수가? 이거 준혁이 거지? 은숙의 손에서 들고 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제발 내게 말해줘. 내가 다 감당할게. 당신 잘못 아니잖아. 제발. 그제야 은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한참을 울던 은숙이 간신히 끊어지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저와 통화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혼자 울고 있는데 술에 취한 준혁이 찾아왔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열어주었다고. 그리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발버둥 쳤는데, 뱃속에 아기 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소용없었어, 자기야. 그 사람이 나를, 크크크. 은숙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꿈, 제 성공, 제 앨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꿈을 좇는 동안 제 아내는 지옥의 한가운데서 홀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5천만 원짜리 계약서는 제 아내를 악마에게 팔아넘긴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은숙에 대한 미안함과 저 자신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다 괜찮아. 저는 울고 있는 은숙을 끌어안고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은 제 자신을 향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은숙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최준혁, 저는 그놈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지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처절한 응징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음악계의 인맥, 그리고 이번 앨범으로 얻게 될 모든 것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놈을 지옥에 보낼 겁니다. 준혁아, 각오해라.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은숙은 웃음을 잃었고 저는 계속 분노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마는 찾아왔습니다. 잠든 은숙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고통스러운 잠꼬대,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그놈의 목소리. 그 밤들을 견디며 저는 칼을 갈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최준혁, 그놈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무너뜨릴 겁니다. 저는 무작정 준혁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고 어리석은 복수였습니다. 그놈이 은숙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의 인생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가 저에게 건넸던 명함이었습니다. 준성건설 과장 최준혁. 인터넷에 준성건설을 검색하자 어렵지 않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중견건설사, 대표이사는 최만식, 그리고 그의 외아들이 바로 최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아무런 노력 없이 과장 직함을 단 전형적인 금수저. 하지만 이 정도 정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진짜 약점, 그의 가면을 벗겨낼 날카로운 칼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홍대에서 음악 활동을 할 때 알게 된, 지금은 작은 녹음실을 운영하는 민규 형이었습니다. 형은 음악계의 마당발이자 어두운 세계의 정보에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만 부탁했습니다. 민규 형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았다. 남수야, 며칠만 기다려봐라. 사흘 뒤 민규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 건네준 서류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단순한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돈과 권력을 방패 삼아 온갖 문란한 짓을 저지르는 쓰레기였습니다. 특히 그의 주된 타겟은 유부녀들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외로운 유부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협박해 자신의 성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준성건설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돈인양 유용비로 사용한 내역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서류를 읽는 내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숙에게 저지른 짓은 그에게는 상습적인 놀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최만식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의 이런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준성건설의 이미지는 물론 최만식 회장의 명예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준혁을 단순히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준혁이 다니는 건설회사 내에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규 형이 구해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익명의 투서를 작성했습니다. 준혁의 비위 사실들, 특히 여러 유부녀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사진 몇 장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 투서를 준성건설 감사팀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들과 언론사 몇 군데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도록 판을 키운 것입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준성건설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만식 회장은 아들의 일을 덮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익명의 투서는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백으로 간신히 징계는 피했지만 그의 평판에는 지울 수 없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던 부하 직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바지 지퍼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계획한 사회적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남수 형님이시죠?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입니다, 형님. 목소리 못 알아보시겠어요? 최준혁이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뭔 일이야? 형님, 요즘 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니신다면서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 형님. 저희가 서로 오해가 있었나 봐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형님이 한 짓이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목소리에 위협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부산 남포동의 한 카페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준혁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본론부터 말해. 형님, 너무 성급하시네요. 준혁이 앉으면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형님이 요즘 저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신다고 들었거든요. 녀석은 정말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놈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뒤틀리며 올라가는 것을 말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것은 분명 상대를 조롱하고 시험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였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오해? 네? 준혁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제게 오해를 풀자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형수님이 뭔가 이상한 말씀 하셨나요? 임신한 여자들이 가끔 이상한 상상을 한다고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던데. 이 놈이 지금 내 아내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했는지 다 안다.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내가 내 아내한테 뭘 했는지 다 들었어.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형님 정말 재밌으시네요. 설마 형수님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증거라도 있으세요?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남을 범죄자로 몰아세우시면 안 되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형님, 저도 이해해요. 부산에서 8주 동안 고생하시느라 힘드셨을 거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이상해져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싶으실 거예요. 준혁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뜨리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형님한테도 좋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부산에서 건설업 하시는 저희 아버지 경주에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그리고 형님 음악 하시는데 음반업계도 생각보다 좁아요. 이상한 소문 하나 잘못 퍼지면 활동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 말 잘 들었어. 어디 가세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협박 발언까지 완벽하게 담겼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너 이제 끝났어. 준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너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각오해.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준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씩 아주 천천히 빼앗아 줄게. 내가 은숙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최준혁, 너는 내 아내에게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구나. 심지어 협박까지. 좋아. 그럼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줄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최준혁이라는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한 상대라는 것을